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가운데 김기현, 윤재욱 체제의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인데 대선 경선 이후 첫 만남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우 건국대 교수 모시고 전국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리는데 일단 그 시선은 좀 우려 섞인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윤계 그리고 영남계 색이 더 짙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당 3역, 예. 당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의장 이 세 분이 다 이제 영남 출신이에요, 지역구가. 예. 게다가 이제 뭐 지금 사실 뭐 친윤 비윤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친윤 색채가 강한 인사들이니까 이제 어느 한쪽에 너무 계파도 그렇고 지역도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선거에서 너무 이제 어느 한쪽에 이제 쏠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윤재욱 원내대표가 여야 관계에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협상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느냐가 핵심 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가거나 너무 이제 그런 점들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여러 법안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뭐 간호사법 제정안도 있고 의료법 개정안도 있고 말이죠. 또 방송법이 있죠.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있고 이런 법안들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야당과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그게 더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시절에서 네. 캠프에서 레드팀 맡아서 쓴소리 담당했다고 됐어요. 하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담당할까요? 어떻게 윤 보십니까?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고 나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전하겠다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근데 윤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원내수석 부대표도 해봤기 때문에 원내 전략도 잘 이끌 것이다라는 그 좀 낙관 섞인 전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 본인도 아무튼 대통령에게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왜냐하면 여건이 너무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지금 사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아마 그러한 점들을 의식해서 한 말 같은데 그런 쪽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예. 예. 네,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우리 최 교수님이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경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부터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과정에서 당을 장악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친윤 일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수보를 통해서 탕평 인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여의도 연구원의 하부 당직이라든가 그리고 당에 보면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조강특위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이제 가동합니다. 예. 이런데 적극적인 탕평 인사가 저는 배치될 거라고 보고 여당과 야당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당은 집토끼 전략 그리고 야당은 산토끼 전략. 그래서 집토끼 전략이라는 것은 방어용 전선을 일단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예. 그리고 야당은 공사적으로 해서 여당을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산토끼, 집토끼 반대인 산토끼를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의 핵심 포스트 9명 중에 6명이 영남으로 지금 짜여져 있지만 예. 앞으로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강특위라든가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당의 여러 가지 하부 당직에 있어서는 충청이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예. 수도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전통 지지층을 지키는 데 일단 주력을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4.5 재보궐선거에서 큰 재미를 못 본 거에 대해서 또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네.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크게 이제 논의될 것으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입니다. 이거 본회의에 직회부돼서 13일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1호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까 주목이 저는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간호사법 제정안도 그렇고 의료법 개정안도 그렇고
근데 이 문제를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저는 그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거부권은 이제 헌법 53조에 보장돼 있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예. 여당이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야당이 지금 사실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지켜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 모습도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야당도 여당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의를 거쳐서 뭔가 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 모두 뭐 내년 총선까지 이른바 협치라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예. 협치라는 단어가 안 나온 지도 오래됐어요. 그때는 말이라도 협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야 모두 뭐 그런 단어가 사라졌는데 근데 여당이 이번에 제가 아까 윤지혁 원내대표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을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내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입니다만 이걸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야당과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에 문제가 있다. 의료법도 그렇고 지금 개정한 간호사법을 새로 만드는 건데 예. 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 의사들은 또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법안을 다. 그렇다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개정을 하든지 재협상을 좀 하자라고 그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통과시키고 또 거부권 행사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이 뭐 거의 많았어요.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일곱 번이나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6번이나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어요. 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했는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거부권 프레임에 또 이게 덧칠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여당이 이 법안들에 대해서 재개정 테이블을 만들고 야당이 이걸 거부하면 야당에게 이제 책임이 이제 지어지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이 지금 여야의 협치를 좀 복원시켜야 돼요.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여야가 대치로 갈 겁니까? 강대강으로?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장 교수님하고 저기 대기실에서 좀 그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개혁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맨 정치공학적인 싸움만들 하고 있고 노동개혁 얘기도 그렇고 말이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저는 사실 일개 뭐 학교 교수에 불과합니다만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맨날 거부권 행사하고 또 야당 밀어붙이고 이럴 계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여야 모두의 네. 쓴소리를 좀 해주셨군요. 뭐 예. 협치와 연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협치와 연대가 지금 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바로 내년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핵심 지지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밀어붙이고 예. 이것이 성공하면 핵심 지지층은 어떤 뭐 일대 어떤 집단이 우리한테 표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고 물론 국회에서 다수결해서 넘어가면 그것이 입법화돼서 발동이 되면 되는데 대통령 행정부에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일진일퇴를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년 총선의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다수당 심판이냐 이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 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지금부터는 총선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의 스타일상 보면은 끌려가지는 않겠다. 다수당 횡포에 끌려가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계속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런 가운데 또 특히 내일부터는 이 국회 전원위원회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앞서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의석수 300석에서 이 김기현 대표가 최소 30석 이상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한 대표의 모습을 이제 보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상으로는 200명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명 이상 100명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부가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원위에 올라간 것은 일단은 여야가 300명으로 고정을 하고 여러 가지 소선거구제나 대선거, 중대선거구제로 변환하는 그런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예. 그것과 별개로 해서 김기현 대표가 줄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포석은 있습니다. 물론 당내 비판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 169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에 30석을 더 여기서 줄인다면 비례대표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비례대표도 직능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구를 중대선거를 하면서 줄여야 되는데 예. 그러면 민주당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으로 공세적인 측면에서 30명을 줄이자고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야당의 공세도 있을 것이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 기류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이 내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정치 개혁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적 지표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고 예. 일단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수세적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포석도 좀 깔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야의 협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께서 제시한 게 최소 30석인데 이 안에는 지역구도 있고 비례대표도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줄일 수 없고 300석이 최소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 정의당의 경우는 뭐 360석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을 부분인가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원위원회 회부된 안에서 두 개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한 두 개 안은 350명으로 이제 증원한다고 했었어요. 예. 개방식에 이제 개방 명부식 이제 그 선거구제는 300명을 한다고 했던 건데 예. 워낙 이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으니까 일단 다 300석으로 이제 줄였어요. 예. 그래서 350석은 이제 없던 거로 됐는데 지금 갑자기 350석 얘기가 아니라 300석에서 30석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는 정치학적인 이론으로 볼 때, 선거 이론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의원수는 적은 편이에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뭐 적은 편이 아니죠. 미국, 이태리, 일본,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1인당 숫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국가들, 의원내각제 국가들이 좀 이제 의원수가 많죠. 예. 그 우리나라 의원수 늘리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현재 제가 그 정치가 이래서 참 걱정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의원을 늘리는 게 의원수를 늘리는 게 국민들에게 와 닿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의원수 줄이자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다 줄인 건데 그래서 아마 김기현 대표가 30석 줄이자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얘기하려면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30석 줄이자. 과거에 언제 때 안철수 의원인가요? 더 줄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어떤 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의원수 문제는. 그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될 텐데 원래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늘리자는 거거든요. 양대 거대 정당에 의한 이런 이제 승자 독식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난 21대 총선 때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나왔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형해화됐고 예. 위성 정당이란 해괴망측한 정당이 나와서 지금 비례대표도 저도 거의 지금 비례대표 제도도에 거의 형해화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상의 비례대표직들은요 임명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그런 것하고 좀 다르다고 좀 봐요. 그래서 아예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려면 화끈하게 비례대표 없애자고 얘기하든가. 지금의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 과거의 직능대표제인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순위 정해가지고 이 순위는 거의 당의 지도부가 정한 다음에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비례대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제안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자는 거는 안 줄이자는 거, 줄이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수 줄이자는 건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의원수 줄이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의석이 어디가 많습니까? 민주당이 많잖아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사전 협상이 된 다음에 말이 나와야 되는데 툭 던진 다음에 반응 떠보고 그러니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수세적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배경을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컨벤션 효과를 대체로 누리지 못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은 결과거든요. 그 배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외부적인 요인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의 대표가 치열하게 우리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 안철수 후보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동시에 한일 관계가 터졌고 뭐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가 터졌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노동시간 문제 이런 것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컨벤션 효과를 일단은 정치 이슈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저는 상당히 불운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의 대표들 과거에 뭐 YSN DJ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정당의 대표들을 보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지도자들한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지금 판사 출신이고 네. 물론 정치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다른 정치 지도자처럼 강력한 카리스마가 지금 아직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당이라는 지부를 만들어서 정당이라는 것은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당 대표인데 그러면 뭡니까? 당 대표는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행정부는 대통령이 끌고 가고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당정이 분리되면서 같이 가는 것이 당정 일체론, 뭐 당정 분리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정당으로서 끌고 가는 지도자다. 이런 각인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력한 인적 쇄신을 해야 될 것이고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뭐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그동안 했던 사람들 뭐 국회의원 했던 분 중에서 계속 당직을 맡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보다도 당직에 전면은 나서지 않거나 그리고 국민의힘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인사의 수혈 이런 걸 통해서 예. 당이 새롭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정책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물론 대통령께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조율해서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강력한 정책 아젠다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정당 지지율을 좀 보면요. 여야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는 많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무당층이 28%라는 점이에요. 지금 여론조사 그래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과제인 것 같은데 여야의 전략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수도권이 결국은 이제 승부처입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 수도권 이른바 MZ세대 포함해서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볼 때는 이대로 가면 전 질 것 같아요. 너무 방송에서 이런 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 최근에 그 최고위원들의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을 보세요. 실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 실언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실언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게 실언인 것이고 예. 그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조수진 최고위원 다 지도부 새로 입성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인식까지 과연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겠느냐. 아주 이 인식 자체가 과도하게 우경화돼 있다. 5.18 전문 그건 대통령 후보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고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쌀 그 소비하기 위해서 한 공기 먹기 운동 밥한 그게 공기 할 수 다 있는 비우기. 얘기냐고요. 예. 명색이 집권 여당의 그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쌓이고 발언들이 쌓이고 인식이 쌓여서 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민주당 지금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줄어들긴 했습니다. 아니 좀 약간 수그러들었죠. 법원으로 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기잖아요 민주당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권이 뭔가 여당다운 집권 세력다운 그러한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과도하게 우경화되고 계속 이제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 당 지도부가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당의 자율성이나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실과 주파수와 맞추고 그러니까 자꾸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이번에 보세요. 울산 남구가 울산의 강남이라는 데예요 거기가. 예. 무조건 거의 뭐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곳인데 구의원에서 졌어요. 민주당이 이겼다고요. 그래서 전주을에서도 김경민 후보가 지난번에 전주장 나갈 때의 득표율보다 훨씬 못 미쳤다고요. 이게 하나의 경제로 말하면은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하나의 그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거기 그런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뀌어 나가고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꾼다면은 가능성이 있겠으나 예.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보수 우파적으로 가고 뭐 지지층 결집하고 이렇게 간다면 네. 정광훈 목사에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악재들이에요. 국민의힘에는. 예. 중도층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당층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은 무당층 하셨는데 무당층이 많다는 얘기는 여야 모두에게 마음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여야 모두에게 마음을 안 주는 게 정상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서 그 중도층 무당층이 늘어나는 거예요. 중도층과 무당층은 다른 겁니다만 개념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해요. 실제 정치 공간에서 일어난 투표 행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원래 개념 자체는 다른 겁니다만 그러니까 무당층이 저기 많다는 거는 여야가 지금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야의 행태가 정말 정치 불신 일으키기에 딱 알맞은 행태들만 보이고 있거든요. 거부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밀어붙인다라고 얘기하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지금 야당은 무조건 여당 공격하기 바쁘고 여당도 야당 매도하기 바쁘고 이렇게 가니까 무당층이 늘어나는 거다. 예. 그래서 앞으로 여야가 하기 나름입니다. 예, 두 분 모두 여야의 쓴소리를 던져주신 걸로 네. 이해를 했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10개월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제 그 한국에 좀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인상이긴 합니다만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행보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조문할 예정인데 네. 이제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13개월 만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관심이 좀 쏠리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문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선거구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치열하게 공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서 1차적으로 이것이 안 되면 분당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항에 나갔던 서른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낙연계 의원들이 대거 공항까지 가서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은 다 정치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우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져준다고 보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문상을 가야 되겠죠. 그것은 도의상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또 새로운 서로의 어떤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 다시 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은 당내 공천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여당과 야당의 싸움보다 치열한 것이 당내 공천 싸움입니다. 그렇게 돼서 당이 깨지기도 하고 다시 공천 탈락이 되면은 다시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나가서 신당 창당도 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도 마찬가지로 공천 싸움이 치열한 것이고 여당과 야당이 이제 공이 새로운 분당 시나리오도 상당히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낙연 대표 상중이기 때문에 문상이라는 것은 일륜 대사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상 정치 이것이 또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네. 서로 가서 얼굴을 비치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6월쯤에 완전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어떨 것이고 또 대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각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일대 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대선 경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문제도 거기서 다 나왔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내 경선은 특히 다음 대선은 사법리스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 역대 최고의 치열한 어떤 당내 패권 경쟁이 되기 때문에 총선이 그 전초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 공천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그것이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천 경쟁이 치열하고 여기서 안 되면 일단은 분당으로 가서 헤어졌다가 총선 때 다시 대선 때 다시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불거지는 이름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 어떻게 또 귀국을 일시에 좀 장인상으로 네. 귀국을 하게 돼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더 이목이 좀 쏠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명계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역할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전 독립변수라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전 총리는 종속변수일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가 이제 법원에 넘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향후 검찰이 또 뭐 공소장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또 넘어올지 법원으로부터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에요. 법원의 시간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그때 뭐 총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국 사법 리스크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이낙연 전 대표는 자연스럽게 등판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에 뭐 큰 인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마지막에 다퉜던 대선 경선 때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무사히 넘어간다면 이낙연 대표의 역할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다들 우려한 대로 야권에서 우려한 대로 상당히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는 등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대표가 될지 뭐가 될지 비대위원장이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저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을 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점점 증폭된다면 당연히 그 정치 야당 내의 역학관계라든지 야당 내의 정치 지형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걸 봐야 되는 거죠. 장인상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가 와서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별 큰 의미는 없는 건데 단지 이낙연 대표에 대한 그런 관점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거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예. 아마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그 상을 다 치르고 나서요 한 일주일 정도 이낙연 전 대표가 가족과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네. 이때 친 이낙연계 의원들과 이게 모종의 회동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그 언론에서 주목할 정도의 그런 회동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낳을 만한 그런 자리를 갖지 않을 거고 당연히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친했던 의원들과 만나겠죠. 뭐 그 부분이야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 일주일 이상 있겠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자꾸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많이 나을 겁니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막 또 쓸 거 아니에요. 또 이것저것. 당장 저희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예. 예, 이런 가운데 또 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5월 둘째 주에서 오는 28일쯤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을 또 보면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김두관 의원 등 이렇게 공통적으로 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원내대표는 비명계가 맡아야 된다고 보고 예. 지금 당의 기조도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민주당의 살 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가 공천에 그렇게 관여할 일은 없습니다. 원내 대책이라든가 여당과의 상대 이런 것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는 박광원 의원 상당히 저는 이제 야당 의원이지만 합리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박광원 의원이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내대표를 뽑았고 야당도 이제 뽑으면 새롭게 뽑은 두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협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주류와 약간은 비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재욱 의원도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 자신 있고 또 협상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여당 의원들이 판단해서 찍어줬고 그래도 야당도 여기에 카운터파트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걸 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예. 일정은 뭐 무난하게 이달 28일로 네.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전국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